북한이 충격적인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1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베이징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후계자로서 공식 수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백두혈통인 김여정의 두 아이들은 그날부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명은 권력의 중심으로, 다른 아이들은 숙청 위기로. 과연 김여정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북한의 탈북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 자녀 전담 보호 책임 보위원이었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9년, 작은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7년. 그 시간 동안 저는 그림자처럼 그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첫 외출, 첫 등원, 매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제 유일한 임무였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최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생일날이면 그림을 그려줬고, 명절이면 떡을 나눠줬습니다. 9년과 7년이면 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단순한 임무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낳지 않았지만 태어난 날부터 지켜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주애가 처음으로 해외 외교 일정에 동행했습니다. 베이징이었습니다. 조선중앙TV가 그 장면을 내보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아버지 곁에서 중국 지도부를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위부 내부가 술렁였습니다. 후계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내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외교 무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공식적인 후계자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일정이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5번이던 등교가 3번으로. 왜 학교 안 가요? 큰아이가 물었지만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외부 활동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공원 산책, 문화시설 방문,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경호 인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하나둘 전출됐습니다. 한 달 만에 연령이 5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가는 겁니까? 나도 모르네. 그냥 가라더군. 그해 12월, 저는 우연히 한 문서를 받습니다. 최고 권력층 자녀 관리 명단이었습니다. 제가 9년과 7년 동안 지켜온 아이들의 이름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삭제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들처럼 진하게 표시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서서히 지워지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 명단이란 건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그건 존재의 증명이고 보호의 근거입니다. 명단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는 건 곧 그 사람이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켜온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일주일 후, 밤 11시에 걸려온 전화로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관저 비서실이었습니다. 최동무. 내일 아침 6시. 김여정 동지께서 자네를 부르셨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9년과 7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왔지만 김여정 동지를 직접 뵙는 일은 1년에 2~3번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식 행사나 보고 자리에서였습니다. 단독 면담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아이들을 만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집무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창가에 서 계셨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최동무. 네. 동지 동무. 9년과 7년이라고 했나? 네. 그 시간 동안 제 아이들을 잘 지켜줬네. 제 임무였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동지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평소 공개석상에서 보던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여정 동지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동무는 자식이 있나? 없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함흥에 계십니다. 나이는? 70이 넘으셨습니다. 동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부모 마음을 알겠군. 자식을 지키고 싶은 마음 말일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겠지. 지난달 베이징 일정을. 네. 김주혜가 해외 외교 무대에 섰네. 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나? 후계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른 모든 것들은 정리되기 시작하지. 동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할 수 없네. 살아가는 방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심지어 자식의 운명도.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김여정 동지가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여기서 안전하지 않네. 동지 동무, 후계 구도가 단순화되면 주변의 모든 변수가 제거되네. 특히 공개되지 않은 혈육은 언제든 위협 요소가 되지.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네. 한두 달, 길어야 석 달이네. 김여정 동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최 동무, 제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게.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북한이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네, 나도 안다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네. 동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낳았지만 제 곁에 둘 수 없는 아이들이네. 제가 보호해야 하지만 이곳에선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이네. 저는 처음으로 김여정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가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를. 자네를 믿네. 9년과 7년 동안 제 아이들을 지켜준 사람을. 동지 동무, 부탁일세. 명령이 아니라 한 엄마의 부탁이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간을 주겠네. 하지만 많지 않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직접 부탁하셨다. 아이들을 북한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이건 명령도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한 엄마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본 건 북한 권력 서열 2위가 아니었습니다. 한 엄마였습니다. 9년과 7년 동안 지켜온 그 아이들의 엄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저씨, 작은아이가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제 꿈 꿨어요. 아저씨랑 같이 놀이공원 갔어요. 그래? 네. 재미있었어요. 진짜로 가고 싶어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놀이공원에 갈 수 있는 날이 올까? 큰아이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뭐 읽니? 세계 지도책이요. 왜? 다른 나라들이 궁금해서요. 여기는 계속 똑같잖아요. 9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함흥에 계신 제 부모님.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로만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청되는 전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뵌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평양에서 고생 많지?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래도 조심해라. 높은 곳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단다. 어머니는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 저는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평양을 빠져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함흥까지 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온다. 불가능했습니다. 70이 넘으신 두 분이 국경까지 가실 수 있을까? 불가능했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북한에 남거나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거나. 그날 밤, 저는 함흥행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흘 후, 저는 함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부모님 댁 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두드리는 순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다고, 다시는 못 올 수도 있다고. 그럼 부모님이 막으실 겁니다. 당연했습니다. 저는 담 너머로 집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아버지가 키우시는 화분,
제가 자라난 곳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이 인사도 없이 떠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9년과 7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담벼락 틈에 봉투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아들이 다시 올 수 있기를. 평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함흥이 멀어졌습니다. 고향이 멀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멀어졌습니다. 평양 도착 후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널 순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가끔 해외 일정이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아이들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족 동행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다음 해외 일정 때, 하지만 그건 언제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소식이 들렸습니다. 2026년 2월 김여정 동지의 블라디보스토크 일정이 잡혔다는 것. 러시아 고위급과의 면담이었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를 다시 뵙기를 요청했습니다. 동지 동무, 방법을 찾았습니다. 말해보게. 블라디보스토크 일정 때 아이들을 동행시켜 주십시오. 김여정 동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곳에서? 네, 러시아를 거쳐 제3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위험하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알겠네. 준비하게. 그날부터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영사관까지의 거리, 아이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시간,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준비할 것은 많았고 남은 시간은 적었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아이들 방에 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세계 지도책을 베개 밑에 깔고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아이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아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 저는 한참을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김여정 동지의 블라디보스토크 일정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고위급과의 경제협력 논의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진짜 비행기 타요? 작은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처음이에요. 큰아이는 조용했습니다. 뭔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언제 돌아와요? 금방 돌아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김여정 동지를 봤습니다. 동지는 아이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볼 수 없으셨습니다. 평양 순안공항. 전용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직전, 김여정 동지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최동무. 네, 부탁하네. 네,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내리면 자네는 공식 일정에서 빠지게 될 거네. 아이들 건강 문제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네가 알아서 하게. 네, 김여정 동지가 잠시 멈추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주게. 엄마는 항상 사랑한다고. 동지 동무. 가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작은아이가 창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봤습니다. 우와, 평양이 작아져요. 큰아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시간 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올 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식 일정에 따르면 저와 아이들은 숙소로 가야 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회담 장소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차는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입니까? 네. 조심하십시오. 차에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요? 조금만 기다려. 숙소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야 해. 큰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안 가요?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나중에 만날 수 있어. 언제요? 곧.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목적지는 한국 총영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갈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영사관에 나타나면 즉시 발각됩니다. 중간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작은 교회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입니까? 네. 여기서 하루 기다리십시오. 내일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운전기사가 떠났습니다.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년의 여자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최동무 씨죠? 네. 들어오세요. 아이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야. 무서워요. 작은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그날 밤, 아이들은 제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평양도, 함흥도, 부모님도, 모든 것을 떠났다. 창밖을 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밤은 밝았습니다.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대로 차가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지금 가면 한국 총영사관까지 20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야 해. 아저씨, 졸려요. 조금만 참아. 곧 좋은 곳에 간다. 차에 탔습니다.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총영사관이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저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야. 아주 안전한 곳. 큰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도 같이 가죠? 그럼. 저는 두 아이 손을 꼭 잡고 한국 총영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보호를 요청합니다. 신분증 있으십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북한 보위부 신분증이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몇 분 후, 영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이들이 누구인지, 왜 여기 왔는지. 직원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한 듯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밖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발각됐을까? 김여정 동지 일행이 저를 찾고 있을까? 러시아 당국이 움직이고 있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총영사관 영사입니다. 네,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사진, 특징, 그리고 몇 가지 질문입니다. 큰아이를 깨웠습니다. 일어나야 해. 아저씨, 영사가 아이 앞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은? 아이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영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동무, 밖으로 나가시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그 아이들입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곧 알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영사관 안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숙소였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저씨,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작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곧, 엄마 보고 싶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도 너희 보고 싶어 하실 거야. 그럼 왜 안 와요? 지금은 올 수 없어. 왜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9살과 7살 아이에게 너희 엄마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멀리 보냈다고.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대.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보낸 거야. 여기가 안전한 곳이에요?
그래. 큰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9년 동안 지켜온 아이였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본 아이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북한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을 겁니다. 김여정 동지 자녀가 사라졌다는 것, 담당 보위원도 함께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공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애초에 공개된 적이 없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영사가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밤 출발합니다. 어디로요? 서울입니다. 그날 밤 11시, 저희는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민간 항공기가 아니었습니다. 특별기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블라디보스토크가 멀어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큰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응? 우리 어디 가요? 좋은 곳이야. 엄마는요? 나중에 만날 수 있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3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이 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곧바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차가 엄청 많아요. 여기는 밤에도 불이 다 켜져 있어요.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랐습니다. 1시간 후, 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안전한 곳이야. 조금만 기다려. 안으로 들어가자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원 소속입니다.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 신원, 아이들 신원, 어떻게 나왔는지, 김여정 동지와의 관계,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의 표정은 계속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옆방에서 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호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특별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따로 분리된 공간이 주어졌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살아요? 한동안은 그래야 해. 엄마는 언제 와요? 매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원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와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매일 밤 걱정했습니다. 보위부가 올까봐, 뭔가 잘못될까봐.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하나원 선생님이 저희를 데리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세요.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저씨, 여기 과자가 이렇게 많아요. 초콜릿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초콜릿 하나가 귀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가져가도 돼요?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원하는 거 골라봐. 아이들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난 후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인터넷을 배웠습니다. 검색창에 원하는 거 쳐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북한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봐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는 뭐든 볼 수 있어요. 자유니까요. 자유. 그 단어가 실감났습니다. 큰아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자유가 뭐예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 만나는 것도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함흥 방향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아들이 사라진 걸 아실까요? 혹시 벌을 받진 않으셨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큰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셔. 그럼 왜 안 와요?
올 수 없어. 왜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엄마는 북한 권력 서열 2위라서 너희를 지키려면 떨어져 있어야 해서 2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일반 사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특별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9년과 7년.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계속. 어느 날 마트에 갔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기가 넘쳐났습니다. 아저씨, 이게 다 진짜예요. 진짜야.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작은아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큰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도 여기 올 수 있어요? 모르겠어. 언제 알 수 있어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별보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신분은 철저히 보호됐습니다. 아저씨,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작은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친구니? 이름은 지훈이에요. 저한테 연필 빌려줬어요. 한국 친구였습니다. 큰아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저씨, 오늘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니?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왜? 아픈 사람 고쳐주고 싶어서요.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가 꿈을 말할 수 있게 됐구나.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일하고 계시겠지. 우리 생각할까요? 당연하지. 그럼 왜 안 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설날, 추석, 북한에 있을 땐 꼭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함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성묘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화분을 키우고 계실까요? 아들이 사라진 걸 알고 계실까요? 혹시 벌을 받진 않으셨을까요? 저는 가끔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김여정은 여전히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회의, 군사 행사, 외교 일정,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이들이니까요. 어느 날, 한 탈북자 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언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슨 증언입니까? 북한 실상에 대해서요. 최 선생님의 경험은 귀중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아이들의 존재가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북한 권력층 내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저는 동의했습니다. 작은 모임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보위부 특별경호국 소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층 가까이 있다는 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고향이 어디신가요? 함흥입니다. 아, 저도 함흥 사람입니다. 60년 전에 내려왔지요.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은 살아 계실까요? 제 부모님 말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0년.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사셨을 그분. 저는 겨우 몇 달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힘든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함흥 방향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은 여기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언젠가 다시 뵙고 싶습니다. 큰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저씨, 또 못 주무세요? 그래, 저도 못 자겠어요. 왜? 엄마 생각나서요. 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언젠가 엄마 만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셔. 알아요. 그래서 더 보고 싶어요.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9년 동안 지켜온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여기서도 계속 지켜야 할 아이였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큰아이는 10살이 됐습니다. 작은아이는 8살이 됐습니다.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면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아저씨,
엄마는 저희 기억할까요? 당연하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절대 잊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흥에 계신 부모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아들을 용서해 주시길.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김여정이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였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연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1년 전 그날 눈물을 흘리시던 그 엄마의 마음을. 아이들도 뉴스를 봤습니다. 엄마다. 작은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TV 화면을 만졌습니다. 큰아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잘 계셔. 보고 싶어요. 나도 알아. 김여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지워진 아이들. 하지만 여기,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숨쉬고, 웃고, 울고, 꿈꾸는 아이들이.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김여정 동지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이들을 멀리 보낸 것이 최선이었는지.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그분은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 그리고 저는 9년과 7년 동안 지켜온 아이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는 것. 어느 날,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통일이 되면 엄마 만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언제쯤이요? 모르겠어. 하지만 언젠가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아이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10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기다립니다. 통일이 되는 날을. 두만강을 다시 건너 함흥으로 갈 수 있는 날을. 부모님 묘소에 절하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를 만날 수 있는 날을. 그날이 올까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올까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북한도 변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지만. 권력 최상층의 가족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체제 자체가 변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최고 권력층조차 자식을 지킬 수 없는 곳.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두고 떠나야 하는 곳. 그것이 분단의 아픔입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을, 고향을, 모든 것을. 아이들도 엄마를 잃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선 안 됩니다. 언젠가 이 땅이 하나가 되는 날까지. 저는 계속 말할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모두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